안녕하세요. 물쌤닷컴 수질 강사 물쌤 이종혁입니다. CBT 시험 보고 왔습니다. 지금이 2월 21일이고요. 저는 2월 15일 날 한 일주일 전에 CBT 시험을 보고 왔고요. 이제 저는 일찍 신청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2월 말, 3월 초, 그리고 3월 중순까지. 그래서 예상컨대 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 CBT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 CBT가 작년 3회차에 이제 시범 시행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전면 시험으로 전 회차 다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을 간략하게 리뷰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CBT는 여러분들 날짜가 다 다른 거 아시죠? 날짜도 다 다르고 시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9시 입시 일괄적으로 다 동일했었지만은 이제는 다 여러분들마다 수험생마다 다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 숙지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시험장까지의 소요 시간까지 충분히 계산하셔서 미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시기 전에 준비물은요, 가장 중요한 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신분증. 신분증 없으면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신분증 가져가시고, 그리고 마스크 가져가세요. 이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이제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반드시 가져가시고, 필기구 가져가시고, 필기구, 볼펜 같은 거, 그리고 계산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계산기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산기, 그러니까 고용량의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계산기에 대한 안내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 카톡 푸사 사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그 기종 안내되어 있고요. 그 시중에 뭐 카시오, 샤프, 유니온, 모닝글로리 뭐 이런 그 제품 나오는 2만원에서 3만원대 계산기면 다 됩니다. 근데 막 6, 7만원 되고 10만원 넘어가고 이런 계산기는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본인 계산기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준비물 그렇게 챙겨 가시고, 예전에 OMR 시험 볼 때는 컴퓨터 사인펜 필요했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필요 없고요. 그리고 수험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수험표가 수험 번호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수험 번호가 이미 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험표 가져가실 필요 없고, 그리고 연습장 가져가셔도 못 씁니다. 그 연습장은 공단에서 나눠줘요. 그 시험장에서 그 A4보다 한 단계 작은 거 B5 크기의 연습장이 나눠주니까는 그 연습장에다가 계산 문제 같은 거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연습장에다가 뭐 문제를 막 복원해 온다 뭐 이런 계획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다시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을 나눠주고 그 연습장은 무조건 걷어가니까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준비물은 그렇게 딱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9시 40분 시험이었는데 군장대학교 영등포 센터인가 거기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갔더니 굉장히 큰 건물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건물에 한 층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건물 위치 가면은 그 고사장 안내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가면은 그 국가시험 고사장이다. 그리고 수험자 대기실은 지하 2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건물에 딱 들어갔을 때도 다 붙어 있고 안내하는 요원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 2층으로 대기실 가고 이제 9시 40분 입학하면은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 하면서 고사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트하게 도착하시면 안 돼요. 저는 9시 40분 입실이었는데 저스트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대기실로 가지 않고 바로 고사장으로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고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도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큰 건물에 회사 많이 입주되어 있을 때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20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대기실에 있다가 안내 요원이 와서 이동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같이 이동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사장 딱 가면은 그 고사장에 뭐 CBT 1실, CBT 2실, CBT 3실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고 나서 큐넷 안내 카톡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종형님 몇 월 며칠 몇 시 제1고사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고사장인지 자기가 몇 고사장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대기실에서 이동하실 때 그 고사장으로 이동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1고사장 딱 가면은 앞에 좌석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좌석 번호 몇 번, 이종혁, 수험번호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앉으시면 돼요. 거기에 딱 앉으시면은 모니터 화면에 내 사진, 내 이름, 내 종목,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표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게 되면은 고사장마다 다른데, 들어오면서 핸드폰 검사 또는 고사장에 앉아서 핸드폰 검사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뭐 스마트워치, 뭐 이런 그 스마트 기기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원 꺼지는 거를 확실하게 감독관들이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와치나 핸드폰 같은 거 전원 꺼서 가방에다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다가 수험표 올려놔도 그 넣으라고 해요. 수업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리에는 필기도구, 신분증, 계산기 이렇게만 딱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는 심지어 뚜껑까지 빼서 가방에 넣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는 공부 못해요. 그 자리에서는 공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 2층 대기실에서는 잠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9시 40분에 딱 앉아가지고 끄고 가방에 넣고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한 9시, 그 9시 40분 입실인데 45분 정도부터 안내를 계속 합니다. 뭐 그 안내는 뻔해요. 문제 불법 촬영하지 말아라. 뭐 볼펜, 카메라 볼펜이나 카메라 안경이나 카메라 모자 같은 거 써가지고 불법 촬영하면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뭐 이런 안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안내,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완료해야 된다. 그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완료해야 요번에 합격이다 하더라도 합격 예정자이고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 서류 심사가 완료돼야 된다. 근데 그 응시자격 서류 심사는 그 요번 자격증이 처음이면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요번에 수질환경 기사를 보지만은 기존에 대교환경 기사를 이미 취득했다, 아니면 대교환경 기사를 취득 못했다 하더라도 실기시험까지 보기 위해서 서류 심사를 완료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한 적이 있으면 한 번으로 끝. 자격증을 땄으면 동일 유사 직무 분야의 자격증에서는 더 이상 서류 심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서류 심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거는 시험 끝나고 해도 돼요. 그 서류 심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뭐 연습장은 달라는 사람만 줄 수도 있고 전원 일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 안내를 쫙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게 익숙치 않지 않습니까? 그 메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안내를 해줘요. 처음에 이제 그 페이지에서 주의사항을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면은 그 주의사항 다음 페이지 하면서 같이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연습란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습란의 첫 번째로 메뉴 구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메뉴 구성은 글자 크기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다단으로,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한 문제냐, 아래쪽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느냐, 요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편한 방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답안 체크할 때 오른쪽에 마치 OMR 카드처럼 문제 1, 2, 3, 4, 5번, 보기 1, 2, 3, 4, 1, 2, 3, 4, 1, 2, 3, 4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에 보기 1, 2, 3, 4 중에서 그 문제에다가 체크해도 되고 요 답안지에다 체크해도 되고, 그러니까 같이 연동이 됩니다. 3번 딱 체크했으면 여기도 3번이 딱 들어와. 여기다가 4번 딱 체크했으면 여기도 4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 메뉴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답안지 위에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 그리고 안 푼 문제가 몇 문제다,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 답안지 윗부분에 과목 선택하는 게 있어요. 스크롤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클릭하시면은 수질오염 개론, 수질오염 방지 기술, 뭐 공정시험 기준, 법규, 상하수 이런 과목 선택하는 그런 란이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메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한번 보면은 엄청난 컴맹이들에도 다 익힐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공단에서 친절하게도 이제 연습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뭐 1번 문제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오늘 시험하는 시행은 무슨 등급이냐, 뭐 기술사냐, 기능장이냐, 기능사냐, 기사 산업기사냐, 그 답안 체크하는 거. 그리고 뭐 2번 문제 딱 넘어가게 하면은 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만족을 몇 점을 목표로 하는가, 뭐 1점 목표다, 2점 목표다, 5점 목표다, 10점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딱딱 해보시면은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뉴 구성에 대한 설명까지 딱 하면은 뭐 한 시험 시작하기 5분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9시 40분 입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20분 정도가 절차고 10시 정강에 딱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정각 되면은 그 감독위원이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화면이 막 로딩이 걸리다가 문제가 딱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번 문제부터 뜨겠죠. 수직오염 개론부터.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메뉴 선택하기 가셔가지고 법규부터 가셔가지고 법규 쫙 푸시고, 그 다음에 공정시험 기준으로 이동하셔서 공정시험 기준 쫙 푸시고, 암기 과목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하수도 푸시고, 그 다음에 개론 풀고, 그 다음에 방지기술 풀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OMR 같은 경우에는 안품 문제를 이렇게 찾아가야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CBT다 보니까 안품 문제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품 문제 보기 해가지고 마무리로 안품 문제 딱 해가지고 딱딱딱딱 답안 체크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예전 지필식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에 반이 경과해야 퇴실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질환경 기사의 경우는 2시간 반이기 때문에 1시간 15분이 지나야 퇴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CBT는 언제든 퇴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풀고 제출하기 딱 누르면은 몇 문제 안 풀었다, 그래도 제출할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절대 안 되죠. 안 푼 문제는 전혀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찍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풀었어, 이제 뭐 검토까지 다 끝났어, 제출하기 딱 누르잖아요.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기 딱 누르잖아요. 제출하면은 다시 수정 못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2번인가 3번인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하기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딱 누르시면은 약간 로딩이 걸리다가 과목별 점수가 바로 나와요. 개론 몇 점, 상하수도 몇 점, 방지기술 몇 점, 공정시험 기준 몇 점, 법규 몇 점, 그 과목별 점수가 딱 나오면서 최종 몇 점, 그래서 합격, 불합격 이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는 그건 좀 심플해졌죠. 근데 아주 가슴 떨리는 그런 순간을 시험장 당일에 바로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격, 불합격 확인하고 나서 이제 퇴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퇴실할 때 반드시 나눠준 연습장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걸 놓치질 않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시험 제출하기 하고 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응시자격 서류심사 안 받으신 분들 받으셔야 되고,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2회차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CBT는 결론은 어렵지 않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시스템이. 그리고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전기는 또 많이 쓰지만 그만큼 또 종이를 많이 아끼면서 좀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CBT 절차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023년 1회차 수질환경 기사 시험을 보고 온 결과는 똑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공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는 정말 옛날 문제가 좀 나온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격증을 2001년인가 땄어요. 20년도 넘었죠. 그러면 제가 공부하던 기출문제는 90년대 문제들, 80년대 문제들, 이런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 문제가 제가 공부하던 시절의 문제가 몇 문제 튀어나오더라 라는 그런 좀 느낌이 공쌤이랑 공통적으로 들었고, 근데 어쨌든 그 옛날 문제라 하더라도 다른 개념은 아니죠. 같은 개념, 똑같은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념 위주로 정리하신 분들은 아무리 옛날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생소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식을 동원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해서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죠. 그 개념 정리 학습법으로 하신 분들은 어쨌든 옛날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 있고 나중에 실기도 대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기출로 공부하신 분들은 실기 때 어차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에 입각해서 원리 원칙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옛날 문제가 좀 나온다라는 게 특이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신출 문제가 좀 있긴 있다라는 거. 제가 100문제를 쫙 봤을 때
개론에서 신축 문제가 3문제, 그리고 방지기술에서 신축 문제가 3문제, 그리고 상하수도 공정시험 기준 법규는 신축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신출 문제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랜덤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신출 문제는 그 랜덤의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출 문제는 이미 시험 본 수험생이 자기도 똑같은 거 나왔다라는 분들도 계셨을 정도예요. 그 신출 합의 6문제 외에는 평이했다, 어렵지 않았다. 특히 법규 같은 경우에는 맨날 나오던 것만 나왔어요. 맨날 나오던 거, 자주 나오던 거. 그 조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이 있고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에 적용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옛날에 나오던 문제, 정말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그 BOD 있잖아요. BOD는 하천에만 있는 기준이죠. 하천은 BOD, TOC가 둘 다 있지만 호소는 TOC만 있다는 거. 뭐 그런 문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그런 문제고, 그 외에는 뭐 개념 정리하신 분들에겐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강사에서 쉬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운 좋아서 쉬운 문제가 걸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 CBT는 수험생 다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복불복은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시험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도 그 어렵지 않은 문제 걸리기를 기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고도 처리는 참 중요합니다. 방지기술 고도 처리는 참 중요하고, 그 고도 처리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질소인 제거 공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현기성 반응조, 호기성 반응조, 무산소 반응조 있잖아요. 그들의 질소와 인 역할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하수를 회분식 반응조에다 때려 넣고 막 폭기시켰어. 그 다음에 폭기 장치를 딱 껐어. 그때 DO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총 질소 농도는 질산성 질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용존 E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고도 처리 개념 정리하신 분들은 다 맞힐 수 있지 않습니까? 폭기 막 때리다가 폭기를 껐으면은 무산소 조건을 거쳐서 현기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DO 농도는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러면 DO가 떨어지면은 자유산소가 없어졌으니까 결합산소를 이용하는 현기성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질산성 질소는 탈질이 되겠죠. 탈질되면서 질산성 질소 농도는 낮아질 거고, 그리고 완전 현기성 상태가 되면은 슬러지에서 인방출, 인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존 인의 농도는 점점 높아지겠고, 뭐 이런 것들 고도 처리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질산화 반응식도 그 질소 제거하는 고도 처리 공정인데, 보통 시험 문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얼마나 있다, 얘를 완전 산화하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을 구하라. 이게 일반적인 문제지만은 반대로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산소를 하루에 최대 이만큼 공급한다. 얘를 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를 완전 질산화시키고자 할 때 암모니아성 질소 얼마까지 제거가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고도 처리 공정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천 유화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하죠. 그 자정작용이 진행될수록 우리 용존산소 부족 공식, DT 공식에서 탈산소 계수 K1과 제폭기 계수 K2가 있잖아요. 탈산소 계수는 산소 소비 속도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이고, 제폭기 계수는 산소 공급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인데, 자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산소 소비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산소 공급 속도는 점차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탈산소 계수는 갈수록 점차 작아지고 제폭기 계수는 점차 커질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물의 분류 같은 거, 우리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인축의 내장에서 검출되는 균은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균이죠. 대장균. 그러면서 뭐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 시글라, 뭐 이런 것들, 이지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 근데 아세토박터라는 초산균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아세토박터, 초산균. 이 녀석은
절대 호기성, 편성 호기성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가축의 대장에서 서식할 수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요. 예, 그런 내용들 어쨌든 중요한 고도 처리, 그리고 BOD 잔존식, BOD 소비식, 그런 맨날 나오던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올 거고 제가 시험 봤을 때도 나왔었고요. 예, 그런 것들 최종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다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곰쌤이 카메라를 꺼줘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습니다. 네. 그 시험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다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